네, 자,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을 극복할 효율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에는 첫 출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로스힐 자산운용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로스힐 자산운용은 9년 정도 된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생명보험사들 이런 기관 자금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자산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자산이나 템플턴 같은 그 정통 주식 매니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김태홍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시장에 대한 뷰를 좀 잘 제시해 주셔서 현명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도 2,400을 돌파했고 지금 뭐 네티즌 분들도 대단한 장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장이 올 줄 모르고 뭐 풋으로 좀 해지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상승에 베팅하신 분들은 좋은 기분을 이어가실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지수가 2,400을 넘었는데 보니까 대표님 예전 방송이나 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2,500, 600까지도 보셨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지수를 맞추는 건 참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그냥 네. 그때 얘기한 것도 좀 많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수는 그 오히려 언제까지 갈까를 가만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린 이제 내부적인 결론은 한 내년 1분기까지는 내년 1분기? 예, 좀 네. 안전하게 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때 이제 뭐 어차피 한 6개월 남았으니까 네. 그때 가서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되는데 그 근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예. 네, 첫 번째는 뭐 다들 얘기하시는 유동성, 그다음에 기업 실적들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 실적들의 82% 이상이 그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쵸.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지표들도 나쁘지 않아요. ISM, PMI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유동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동성이라는 거를 그러면 유동성 좋으니까 사라 이러면은 잘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쵸. 예, 유동성이 많다는 게 얼만큼 많은지 그다음에 얼만큼 풀렸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이제 총통화라는 전체 풀려 있는 자금이 한 15조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3조 달러를 풀어서 18조 달러가 됐고 이번에 또 이제 2조 달러를 하느냐 뭐 3조 달러를 하느냐 이제 이거를 논의 중인데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쵸. 중요한 거는 그 한 20% 이상이 돈이 풀린 거예요. 네. 새롭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니 뭐 아직 코로나 다 경기 회복도 안 됐고 경기 정상화도 안 됐는데 주가 이렇게 혼자 먼저 막 뛰어가면은 그러니까요.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말이 되나? 갭이 크니까요. 그렇죠. 네. 예,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걸로 설명하면은 말이 네. 되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미 유동성만 20%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모든 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제 꼭 주식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 뭐 금, 은 또는 커머더티까지도 커머더티 이제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수 레벨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근거가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힘 그리고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경제 지표 이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지수가 2,500 정도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그 계시는 이상도 거네요. 뭐갈 그 수 있죠. 이상도 가능하다. 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시장으로도 자금이 옮겨오고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조심해야 될 요인들은 없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좋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그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가는 길이 쭉 뻗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중간에 이제 약간은 이제 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4분기 정도에 이제 단기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는 11월 1일, 11월 3일인가 그때 대선? 대선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 네. 이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된다 그러면은 좀 법인세를 갖다가 높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네. 보면은 기업의 그 이 순이익에서 어떻게 보면은 법인세가 올라간 만큼은 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때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저점 매수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리스크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기준은
한 분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잘 보고 있으면은 저희가 이때는 돈을 조금 보수적으로 바꿔야겠다.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 네. 저희가 볼 때는 물가입니다. 물가. 예, 물가와 네. 금리입니다. 그래서 네. 그 물가가 언제쯤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은 좀 걱정하는데 네. 지금은 아무 걱정 없어요. 사실은 예. 물가가 너무 안정적이지만 내년 1분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올해 1분기, 2분기 사실은 사실 물가가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그쵸. 네, 당연한 현상이고 네. 이게 이제 베이스 이펙트로 이제 내년 한 2분기부터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압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유동성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유동성을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왜 또 푼다 그러지?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화폐는 유통 속도라는 게 있어요. 예. 네, 전체 풀어난 양이 있고 그게 1년에 몇 번 돌아가느냐 그런 유통 속도가 있는데 유통 속도가 40% 정도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축률이 미국 평균 저축률이 네. 한 7% 정도 되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32%까지 갔다가 오. 20% 정도에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안 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풀렸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돈은 풀렸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네. 한국처럼 많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돈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언제 네. 백신이 나왔거나 네. 아니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하로 유럽처럼 미국도 줄어들게 되면은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쓰겠죠. 그렇죠. 예, 서비스업도 가고 네. 야구장도 가고 그쵸. 예, 이발소도 극장도 가고. 극장도 네. 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이 돌기 시작하면은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풀었네. 아. 잠깐만 물가가 이거 올라가네. 이렇게 그쵸. 하면은 네. 그때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다 이제 음. 물가랑 금리랑 다 인터넷 블룸버그 보시면 다 보실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때 조금 전체 지금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네. 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대선이 좀 4분기에 있다 보니까 4분기 약간 단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실 때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물가, 소비자 물가와 함께 또 금리가 약간 상승 기미를 보일 때, 그러니까 페드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로서부터 네. 시작했고 정부로서에서 좀 그렇군요. 페이드 아웃 될 겁니다. 예. 네, 페드가 약간 금리를 좀 올리려는 기미가 보일 때가 약간 리스크 요인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뷰를 봐주셨으니까 이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주 대 가치주, 지금 갭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성장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조정받고 오늘은 또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오르고 있는데 이 두 종목들 사이에서 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음. 그 가치주가 사실은 이제 되게 소외됐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지만 가치주가 뭐냐 이거부터 잠깐 맞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치주는 사실은 말 그대로 싼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가치주가 못 오르는 이유는 가치주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야지,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해야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전통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주가 많이 올라가고요. 가치주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예요. 순자본,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순자본은 사실 다 주주목이거든요. 이제 그 주주목에서 그게 예를 들어 이제 100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순자본이 100인데 가치주는 100 이하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업을 팔아도 100은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은행은 3, 40밖에 못 받거든요. 네. 예, 그게 PBR이 0.3이다, PBR이 0.4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뭐 자동차 그룹도 0.5, 0.6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치주에 속하는데 정리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라든지 은행, 그 다음에 조선 또는 철강, 예, 철강, 네. 화학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치주를 지금 바로 사자라고 말하기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호흡이 아주 기신 분들은 네. 지금 길목지키기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을에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빠르신 분은 지금 길목지키기 해야 되고 그 해야 되는 업종은 모든 걸 다 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은행이 적긴 것 같아요. 은행,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증권 말고 은행이요. 증권이야 이제 네, 가치주로 다 가기는 합해서, 예. 성장주에 가깝고요. 네, 지금은. 그렇군요. 예, 막 성장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은행은 성장이 없어요. 너무 예. 재미없죠.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곧 9월이고 12월이면 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 배당 수익률이 하나금융이 7% 나오고요.
예, KB가 한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공략하실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배당 받기 바로 전에 파셔도 좋은 수익률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현대차가 어제 뭐 10몇 프로씩 오르는 맞아요. 그런 식의 모습을 기대하실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사실 1년에 10%만 벌어도 저는 꽤 훌륭한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리츠나 이런 리츠들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되게 좋거든요. 네. 성장된 리츠들이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리츠도 배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리츠도 하나 포함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치주들, 일단은 길목지기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네. 순서를 정하자면 은행주, 그리고 다음에 리츠 상품들을 좀 보자라고 하시면 좀 겨울에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성장주 하면 또 BBI주잖아요. 네. BBI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네. 단어를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그러세요? 단어인데, 네. 예, 그 결국은 이제 지금 많이 주도하는 건데, 네.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증시의 격언이 뭐냐면은 주도주라는 게 주도주 그룹이 있잖아요. 주도주가 끝날 때까지 장은 계속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도주가 끝나면 장도 끝난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오. 예, 그리고 한 시대를 갖다가 이끌고 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BBIG를 필두로 하는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함께 가져가는 바벨 전략이 좀 유용한가요? 아, 예, 네. 그게 네. 말씀하신 게 되게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예.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바벨이 어떻게 보면 엮이잖아요. 그래서 네. 엮기가 양쪽 끝에만 무겁고 네. 가운데는 얇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나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섹터들은 굳이 가져가시지 말고 거기서 네. 펀딩을 해가지고 양쪽에 가치주와 굉장히 안 오른 가치주와 그다음에 지금의 BBIG와 같은 성장주를 양쪽 축에다 다 가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개인들은 돈이 없어요 이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요. 기관들은 네. 이 전략을 취할 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기관들은 하기 때문에 네. 기관들이 사다 보면은 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골고루 너무 한쪽만 쏠리지 말자. 네. 예,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유용하게 들으실 만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성장주, 가치주, 바벨로서 좀 같이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시장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또 코스피가 1% 이상 오르고 삼성전자도 1.4%까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는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코로나 올지도 몰랐고 이제 완전 새로운 그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기가 자기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주식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새는 보니까 이런 환경 TV에 굉장히 양질의 정보 또 유튜버들이 또 굉장히 많은 종목 분석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소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생각이랑 같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주식하시기에 되게 아직은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지수가 좀 높아서 저도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그래도 방향성이라는 게 그 유동성이 지금 없어질까요? 또는 코로나가 여기서 뭐 더 크게 확산이 될까요? 이게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자하고 계신 거 잘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년 1분기 정도에 물값만 조금 조심하자.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년 1분기까지 지수의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소비자 물가지수도 금리 향방을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시장의 상승에 여전히 좀 베팅하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루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와 함께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